다음 강의는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실의 이원영 교수님께서 한국의 자살 예방 거버넌스의 문제와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실 예정인데요. 지금 이원영 교수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현장 참석이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영상으로 강의를 보내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다 같이 영상으로 이원영 교수님을 좀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중앙대학교 예방교실의 이현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살 예방의 가버넌스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먼저 일단 강의 슬라이드를 영어로 제가 작성을 했는데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내용은 지난주에 방콕에서 있었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살 예방 정책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내용입니다. 발표와 관련돼서 학회에서 상당히 많은 좋은 반응들을 이끌어냈던 발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의 자살 예방의 가버넌스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OECD 몇몇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살률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2010년에 인구 10만 명당 35명으로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전부터 자살률이 가장 높았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의 변화를 보면 35명에서 24.1명, 다소 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비교되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는 나라들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줄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오늘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일본인데 일본 역시도 자살률이 2010년에 3위에 해당되는 수치였지만 여전히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꾸준한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98년, 2000만 년 하더라도 굉장히 높은 자살률을 보여서 다양한 정책을 씀으로써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계속 떨어지는 추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나라 경우에는 2010년이 아마 정점에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나라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입니다. 영국은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5명에서 그러니까 한 7명 정도의 자살률 수준을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약간씩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지만 대체적으로 10만 명당 9명 정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도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자살률을 컨트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자살 예방 정책과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을 좀 비교하는 관점에서 조금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우리나라 자살률을 조금 더 시점을 좀 연장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은 98년도 IMF 위기 때에 자살률이 한번 껑충 뛰었고요. 그대로 잠깐 감소하다가 다시 2002년 내지 3년부터 증가를 해서 2010년, 11년에 정점을 그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약간 증가 추세의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의 경우에 역시 경찰청 자료나 기타 지역의 의견들을 들어보면 작년보다 자살률이 많이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 경우에는 2010년부터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저는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을 자살 예방에 대한 얘기를 가장 키 포인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정점에 있다가 좀 떨어지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는데 연령별로 보시면은 실은 최근에 떨어진 어떤 그 자살률의 기여는 실은 노인 자살률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면 60에서 69세, 70에서 79세, 80세 이상에서 정점에 있던 자살률이 2010년, 11년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그룹의 경우에는 2010년에 정점에 있던 시점에서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은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어떤 에이지 그룹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10대하고 20대인데 오히려 10대하고 20대는 정점에 오히려 더 증가하는 트렌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한국의 자살률의 추이에서 우리가 요약할 수 있는 것은
정점에 있던 자살률이 2010년 이후로 떨어지긴 하지만, 약간 떨어졌지만 그 이유는 노인 자살률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자살 예방 정책에 어떤 많은 변화가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가 2003, 4년부터 시작해서 정부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가장 이제 주요 이벤트들을 보면은 2011년도에 자살 예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요. 2012년도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던 심리보건센터 등과 통합이 되면서 전문적인 기술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요. 또 요 같은 시점에서 파라키트 세이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제초제를 판매를 금지하는 그런 어떤 정책이 도입되기도 했고, 2013년에는 미디어 가이드라인들이 개발됐습니다. 자살보도 미디어 가이드들이 개발되면서 강화된 측면이 있고요. 2017년도에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살 예방 정책과가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또 예산 역시도 2020, 꽤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정도 수치가 적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살 예방 수치가 2014년에 70억에서 2024년에 450억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처럼 저희 나라도 과도, 중앙정부에서는 과도 만들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자살예방센터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예산도 늘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일단은 노인 자살률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물론 여전히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보면. 그렇지만 일단 2010년을 정점으로 떨어지는 추세는 건 분명한 것 같아서 이걸 제외하더라도 왜 다른 그룹에서의 자살률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떨어지지 않는지 이거에 대한 좀 고민들이 좀 있는 것이죠. 정부가 분명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노력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두 가지의 한국에서의 두 가지의 어떤 견해가 흐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보건복지부의 기본적인 시각일 수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나 심리 전공하시는 분들 상당 부분들이 이러한 그 자살률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를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커먼 멘탈 디스오더, 특히 이제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인지도 못하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경향이 낮다.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해결이 못 안 되고 있다. 이런 견해가 굉장히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처럼 퍼블릭 헬스, 또 예방의학 하는 분들이나 퍼블릭 전공을 하시는 분들, 특히 WHO의 영국 일부 나라 마찬가지지만 자살을 저희는 이제 이거를 정신건강 문제를 질환의 문제라기보다는 공중보건의 문제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국의 자살률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는 저희가 볼 때는 오히려 정책의 어떠한 그 기조가 주로 어떤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의뢰하고 관리하는 이러한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러한 어떤 이 현대 사회가 갈수록 불안정한 사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급격한 아노미적 상황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살에 있어서의 이 사회 결정적 요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근데 이런 것도 너무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을 저희는 가지고 있고요. 또 실제로 이런 것 등등등 해결하려면 결국에는 크로스 가버먼트 콜라보레이션,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건 중앙이나 지방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뉴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어떤 협력들이 실제로 작동이 안 된다. 또 나가서는 홀 오브 가버먼트, 죄송합니다. 가버먼트가 아니라 홀 오브 소위 뭐냐면은 사회적 접근이죠. 홀 오브 소사이티적 접근이다. 이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는 저희 같은 퍼블릭 헬스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마이너한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자의 견해, 사회 원인적 개입에 대한 게 부족, 범정부 부처, 전사회적 개입의 부족이라고 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들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인 자살률이 줄었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복지부의 과거 한 4, 5년 전에 공식 입장은 어떤 거였냐면 뭐 파라키트 제초제 판매 금지가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설명하기에는 왜 그럼 도시도 떨어지느냐 뭐 제가 이거 제시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시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의 강화 그러니까 자살보도를 규제하고 자살이라는 이름 대신에 뭐 선택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거 역시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왜 노인 그룹에만 그것이 적용되고 나머지 그룹엔 적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다. 물론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이 저는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이거를 설명하기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그 헬스 측면에서의 어떤 그 메디컬 측면에서의 변화보다는 2008년부터 시작된 소위 뭐냐면 장기 요양보죠. 그러니까 2008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이게 이제 작동이 된 거는 몇 년 있다 한 거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베이직 인컴 즉 기초연금이죠. 이것들을 굉장히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노인들한테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어떤 신체 질병에 대한 어떤 그 돌봄의 문제, 또 그다음에 어떤 그 소득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서 어떤 그 자살 예방의 환경을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욱더,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이, 기존에 했던 정책을 포함해서 이런 어떤 사회적 개입이라는 것까지 포괄하는 그런 어떤 걸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소셜 디터미넌트 오브 수이사이드 사회적 원인적 개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좀 있는지 whole of government 범정부 부처적 노력들을 좀 했는지 또 내지는 전사회적 접근 이런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놨다가 한번 검토를 하는데 근데 이것을 이제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영국의 자살 예방 정책과 비교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 경우에는 자살 예방 정책의 기조를 볼 수 있는 것이 자살 예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3년부터 27년까지 올해 2023년 작년에 발표된 5차 자살 예방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이런 것들이 일본의 자살 예방 정책들을 담고 있는 관련 법률이나 어떤 그 정책 보고서, 정책적인 전략들 이것들을 영국과 일본 것과 비교를 해가면서 저희가 문제점이 뭔지를 한번 지적을 해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사회 원인적 개입이 중요한 거냐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 사이코세라피틱 인터벤션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의뢰하고 상담하고 약을 주는 것이 이런 그 개입은 이런 어떤 강조는 결국에는 어떤 좀 딜레마를 갖게 되냐면요. 결국 자살이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멘탈 디스오더나 패밀리 히스토리 또 substance abuse, 약물라면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어떤 개인의 문제로 이거를 자꾸 치부해버리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나라가 온갖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항상 우울증이 밑에 있고 번호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이것은 이러한 식의 방식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스티그마, 낙인, 차별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프로파게이트, 즉 뭐냐면 더 강하게 만드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꾸 사람들이 숨는 것이죠. 치료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약간 모순되는 현상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것도 보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는 개인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개인의 문제. 그죠?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건데, 과연 이거를 개인의 문제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계속 접근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데, 많은 특히 일본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고 또 외국의 많은 전문가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자살을
이거를 어떤 사회적 문제로 국민들이 인식을 했을 때 훨씬 더 전문가를 찾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자살 예방, 일본의 자살 예방 정책을 기술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국회의 여러 가지 의원들과 협력들을 해나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키퍼슨 이제 센터장님을 만났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 일본 자살이 성공한 이유는 뭐냐? 물론 최근에 청소년도 좀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결국에는 자살이라는 것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어떤 개인의 문제로 하게 되면 낙인감 때문에 또 창피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 문제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자살 예방 정책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살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도록 이해하도록 국민들을 계몽시키고 교육시켜준 거죠. 또 자살이라는 것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가 구성원들을 내몰리게 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걸 자꾸 개인의 문제로만 계속 의도치 않게 하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숨기고 가족 구성원들이 있어도 어, 그 숨기기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살이라는 건 모두 아시겠지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컴플렉스 인터액션이다. 복잡한 교환이죠. 어떤 거죠? 소위 뭐냐면은 멀티플 컴포넌트, 다양한 컴포넌트들이 서로 인터액션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되게 서너 개 정도의 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만약에 이것을 어떤 그 정신과 문제로만 이해하게 되면 나머지 이 두세 개, 세 개 내지 두 개 되는 거는 개인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효과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 예방 정책이 너무 멘탈 헬스 프로그램에 초점을 두게 되면 결국에는 효과적으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 예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그 빚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특히 빚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 자살 확률이 뭐 몇 배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한국은 빚 때문에 자살하는 거를 어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여전히 이 정책은 우울증이 있으면 치료받아라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자살 예방 선진국의 경우에는 빚의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사람의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의 정신건강의 문제로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빚의 문제에 대한 얘기도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면서 동시에 이런 그 자살 예방에 대한 상담도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필요한데 저희 나라는 이제 그런 컨셉이나 어프로치가 아직은 부족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 whole of government, whole of society approach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왜 whole of government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whole of government를 해야지 social determinant of suicide, 사회적 개입을 갖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빚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그러면 이런 그 신용 문제를 상담해주는 정부 부처와 그 다음에 자살 예방, 자살의 어떤 게 이르게 하는 임상적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는 보건복지부가 둘 부처가 모두 자기의 문제로 이해하고 자기들이 책임져야 될 문제를 이해했을 때 이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직 많은 나라들은 대개는 이제 복지부나 보건부죠. 보건부 쪽에 어떤 그 디펜던트 일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협력이 일어나지 않는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행정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크로스 가버먼탈 콜라보레이션을 하려면 뭐 어떤 사회 문제도 이런 경우가 많이 꽤 있죠. 이제 이런 걸 할 때 제일 중요한 크로스 컴포넌트는 뭐냐면 일단은 다양한 부처, 그러니까 중앙이든 지방이든 다양한 부처가 움직이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리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이게 바로 뭐냐면 스트롱 폴리티컬 리더십입니다. 그 리더라고 하는 것은 뭐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국회가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지 간에 어떤 정치적인 자살을 예방해야 되겠다. 자살을 뭐 제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모더나이즈 버제터리 시스템.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칸막이 예산이지 않습니까? 칸막이 행정, 칸막이 예산입니다. 칸막이 예산이 좀 더 칸막이 예산으로 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자살 예방의 일부 예산은 좀 뭐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좀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각 부처들이 특히 이제 그 보건부가 아닌 다른 부처에서 자살 예방에 더 적절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 구조를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은 그들이 그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든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뭡니까? 어떤 그 짜임새 있는 행정 체계가 작동이 됐을 때만이 이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자살 예방의 어떤 그 가버넌스 시스템을 한번 검토를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또 어떤 거냐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Rule of Society approach입니다. Everybody matters라는 거죠. Suicide prevention is everyone's business다. 특히 이거를 강조하는 게 영국의 자살 예방 전략 보고서인데요. 영국은 지금 이제 되게 한 9 정도, 10만 명당 9명 되는데, 최근에 약간 조금 한두 명 늘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영국의 기본 컨셉은 어떠냐? 기본적으로 이게 가버먼트 콜래보레이션, 그러니까 부처 간 협력은 기본이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든 제4의 단체와 국민이 이걸 자기의 문제로 인식을 하고 예방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그렇게 되도록 공공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의 서문에서 영국의 국회의원이자 그다음에 정신건강과 여성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마리아 코필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 전략보고서에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2000 최근 5년간 향 5년간의 보고서에서 자살 예방의 핵심은 뭐냐? 자살은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살 예방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담당하고 있는 최고의 지도자에 해당되는 분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나라 예방 정책은 이런 컨셉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자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이 사회 원인적 개입에 대한 걸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요거는 이제 자살 예방에 관한 법률의 두 번째 조항입니다. 베이직 팔러시.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 철학을 담고 있는 건데요. 좀 아쉽게도 굉장히 그 철학이 명료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이 있는데 각자의 처한 상황 예컨대 그 여자냐 남자냐 어떤 연령이냐 어떤 소셜 클래스냐 그 처한 상황에 맞게 뭔가 예방 정책이 펼쳐져야 된다. 그리고 또 정부가 각자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자살 예방 정책에서 프라이어티는 우선순위는 바이오에틱스 어떤 생명 존중, 그러니까 생명 윤리의 어떤 지식에 또 내지는 생명 존중의 문화를 만들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살 예방 정책의 기본 철학은 저희가 보기에는 뭐랄까요 좀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명료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본 철학에 소위 기본 전략에 이런 소셜 팩터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보시고 좀 더 나가서 보시면 마스터 플랜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적어도 1번부터 12번 내용을 포함해라. 근데 1번부터 12번 내용들을 쭉 보면요. 그 자살의 어떤 사회적 원인에 대한 개입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내용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보도라인 강화하고 뭐 자살 수단 이런 거 방지하는 거 정도 빼면 대부분 다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관리하자. 뭐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사회적 원인에 대한 접근 얘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일본을 보면 그리고 이제 또 마스터 플랜 최근에 나온 거 보시면은 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나온 거 보면은 뭐 건강검진 기간을 10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 정신건강검진. 그러니까 이것도 고위험군을 발견하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생명마을 존중 사업이라는 것들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그 복지부의 기본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관리한 위주, 뭐 그다음에 키퍼슨
게이트키퍼 교육 정도 하는 거 정도인 것 같고, 또 실제로 예산도 많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플랜이나 저 기본 계획이나 법령을 보면 소셜 팩트에 대한 개입 얘기는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본 거를 보면 말이죠. 일본의 그 자살 예방 정책의 어떤 기조를 담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시면 이 기조에 따라 움직이니까요, 여기는요.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Basic philosophy of comprehensive suicide countermeasure다. 포괄적 자살 예방 수단의 기본 팔레시는 어떤 거냐?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aiming to realize a society. 예, 소위 뭐냐면 목적이 realize a society. 어떠한 사회를 목적은 어떠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냐? 그 사회에서는 말이죠. No one, 그 어느 누구도 is driven to suicide. 자살로 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나라가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표현을 한다든지, 보시면은 그 베이직 팔레스에 굉장히 좀 생명윤리나 뭐 이런 거 정도의 얘기가 나와 있지, 이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죠. 근데 오히려 일본은 아예 그냥 컨셉을 바꿨습니다. No one is driven to suicide. 그 어느 누구도 수이사이드에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살의 수이사이드 카운터 메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디크리즈인데 뭘 감소시키냐면 리스크 오브 수이사이드는 삭사이티에서 즉 뭐냐? 사회의 위험 요인을 갖다가 수이사이드 사회적 위험 요인을 갖다가 줄이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늘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회가 위험 요인을 줄이게 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위험 요인이 뭡니까? 맹신을 해놨습니다. 오버워크. 이건 자살의 원인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deprivation, 박탈. 그 다음에 차일드 케어나 너싱 케어, 돌봄으로부터의 어떤 힘듦. 그 다음에 불링이나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들이 자살을 일으키는 현대적인 사회적 요인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인센티브. 어떤 것들을 강화시켜야 되냐. self-esteem, trustworthy relationship, 진정한 relationship, ability to avoid crisis. 크라이시스를 피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저희 나라 예방정책, 일본의 예방정책에 비해보면 너무나 그 모호하고 여전히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살하고 전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브로드하고 너무 모호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비교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여기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7번 Reducing the risk of suicide라는 석사에대해서 전략이 자세히 나온다. Reducing the risk of suicide 석사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시면 이런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Supporting 희귀꼬물이 고립된 사람 청년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Victims of child abuse 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은 성범죄 피해자들, 또 내지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정 아이들, 가족들, 뭐 이런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미디어 가이드라인 뭐 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같이 했을 때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보고서에 보면, 최근 전략보고서에 보시면,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priority to for action 5번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6번부터 13번까지 이제 그 기본 전략인데, 그 중에서도 이게 보시면은 8번 전략을 보시면, addressing risk factor다. 이게 이제 수의사들, 이제 이게 이제 자살의 어떤 사회적 원인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그 옆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리스크 팩터냐? physical illness, financial difficulty, economic adversity.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죠. 또 어떤 economic adversity라고 하는 건 어떤 사업 실패 같은 것도 얘기했고요. 그다음 harmful gambling, 게임 중독, 또 substance abuse, 약물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domestic abuse, 가정 폭력. 그다음에 social isolation, loneliness.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전략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들을 영국 보고서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whole of government approach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살 예방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이제 조항 7에 보시면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 때 관련된 타부처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클 8번, 조항 8번에 보시면,
시도나 지방정부가 어떤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되고, 타 부처의 역시도 액션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매년. 그리고 그 시행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의 내용을 보면 타 부처하고 협력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말뿐인 협력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협의해서 계획서를 만들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에 예산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력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평가에서 각 부처의 어떤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냐? 사문화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not strong leadership for suicide prevention policy. 정치인들 중에 자살 문제에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시장군수 부총장도 그렇고. 제가 이제 한 연구에서, 제가 한 연구입니다. 2019년도에 이제 전화로 나왔던 연구인데, 제가 한번 그 일반인들 한 500명하고, 로메이커스, 이제 국회의원들이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멘탈 헬스 워커스, 정신보건센터에 계신 이제 그 센터에 있는 직원분들 서베이를 했는데, 자살에 대한 태도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acceptability. 자살은 acceptable하다, 뭐 허용할 만하다, 내지는 자살은 이해할 만하다. acceptability 점수가 높을수록 허용성이 높은 건데 가장 높은 데가 로우메이커스, 이 정치인들이에요. 가장 낮은 데는 당연히 커뮤니티 멘탈 헬스 워커스, 정신보건센터 직원들이죠.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2017년, 18년 조사를 했던 17년, 18년 했는데 여전히 제가 이런 많은 대통령들의 그 담화 내용이나 또 그리고 지방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면 자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트롱 리더십이 생길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그 예산을 칸막이 예산이 아니라 예산을 조금 더 만들어서 같이 쓸 수,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일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정부가 지방 정부에 충분한 그란트를 준다든지 보조금을 준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다른 쪽 파트, 레이버, 그러니까 노동부나 교육부나 또 복지 쪽에, 공강 아닌 다른 복지 쪽에 대한 업무 평가에 자살 예방 평가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거의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협력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거 일본의 경우에 이제 이 조직이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자살 예방 관련된 전략이 우리나라 얘기하면 내무부,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한이 강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보건복지부에 옮기긴 했습니다만, 실적으로 보면 복지부에 여기는 자살 예방과는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양한 관련된 부서가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과가 없다는 것이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국장급들이 모여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특히 이제 자살 예방 보고서에 어떻게 실려 있냐면요. 여기 이제 내용이 이겁니다. Financial difficulty 처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DWP, 그러니까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 그러니까 연금이나 이런 노동 관련된 부처죠. 노동부죠. 이런 데 하고, 복지부가 같이 협력해서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death management functions vulnerable toolkit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상담인데, 이런 것들을 자살 예방과 같이 가라고 돼 있고, 이거에 대한 역할들을 딱 명시를 합니다. 이렇게 액션, 리드, 딜리버리 데이트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여기, Government Debt Management Function이라는 부서와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이라는 부서가, 파이낸셜 디피컬티와 관련된 일을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또 상담은 뭐 누가 하라고 돼 있고, 이런 신용불량에 대한 어떤 상담이나 이거에 대한 어떤 재설계, 이런 부분들은 다 다른 부처가 하게 돼서 이걸 같이 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명시를.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보고서를 보면 일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좀 협력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뭐 자살 예방 가이드라인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일부. 근데 가장 자살 예방에 문제가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신용불량 문제나 빚 문제와 관련된 자살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거의 주로 뭐 쉽게 말하면 대책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부처 간 협력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많은 연구에서 이 빚은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이기 때문에 이 빚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 어떠한 그 뭐죠? 자살 예방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빚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처와 같이 일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같은 경우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일단은 어떤 빚이 생겨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소위 뭐냐면은 그 법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냐면 일단은 신용불량자가 되면 2달 동안 채권자는 돈 갚는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뭐 전기세 소스 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회생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고민해 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 그중에 이제 우울증 문제나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자살 충동이 있으면 상담도 같이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자체 가서 보시면 일단 빚 문제가 있고 뭐 이런 게 있고 우울증 충동이 있으면 빚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변호사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우울증 문제가 있으면 또 건강 문제가 있으면 연결을 시켜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것이 작동이 됐을 때만이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울 오브 석사이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호울 오브 석사이트. 모든 공공만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민간 공공 모든 국민이 노력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조항 3에 보시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데요. 어떤 그 자살 예방에 처하게 될 경우 또 누군가 자살 예방을 발견할 경우에 바로 정부의 어떤 뭡니까 그를 지지할 수 있는 요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시민들은 자살 예방 정경책 협조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존재인 거죠. 자살 예방 정책에 협조하고 또 뭐 누가 문제가 있으면 발견하면 신고하고 뭐 이 정도의 수동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시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라 또 조항에 보시면 특히 이제 이게 기업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오너, 기업가의 역할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조항 5번 두 번째. 모든 비즈니스 오너, 기업들은 endeavor to take measure, 노력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살 예방과 관련해서. 노력해. 그러니까 이 조항은 뭐냐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호소하는 거죠. 정부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존재입니다. 자살 예방에서. 그냥 뭐 신고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부에 협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그 정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기업가에게는 어떤 의문을 강하게 부과하거나 뭐뭐를 구체로 하도록 지시하는 게 아니라 노력해라.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은 도덕성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일본 거를 보면 말이죠. 일본의 그 이제 전략 중에 하나를 보시면 그러니까 카운터 메저, 그러니까 원래 5번이 프로모팅 디벨롭먼트 멘탈 헬스, 서포팅 인바이런먼트 푸드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 프로모팅 디벨롭먼트 멘탈 헬스, 서포팅 에서 프로모팅 멘탈 메저 인 더 워크플레이스에도 보시면 말이죠. 프로모팅 메저 어게인스트 파워 해러스먼트. 뭔가 이제 위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을 구체적으로 하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카운셀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의 의무를 갖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저희 나라는 그냥 노력해라. 굉장히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학교에서는 뭐 어떻게 해라. 또 그 다음에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직장에서는 이런 걸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오너가 그냥 막연하게 노력하라는 거하고 뭐 온라인 카운셀링을 해야 되고 뭐 파워 하라스먼트 위계에 대한 것들을 저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국 같은 경우에 더 인상적인데요. 영국의 경우에는 제로 수이사이드를 지금 이제 선포하고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게 4가지의 전략을 얘기하는데 그중에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every individual across the country 모든 사람들은 access to training and support 트레이닝하고 그 다음에 서포트 해야 된다. 누구에게?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감과 스킬을 갖다가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협조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협조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옆에서 누가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스킬을 훈련받고 배우고 또 실제 지지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무조건 자살이 문제가 생기면 프론트라인에 그 바로 옆에 친구나 또 아니면은 바로 담임선생님이나 바로 직장 상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우선은 신고하면 발견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협조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자살의 문제를 전문가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고 옆에 동료나 학교 선생님이나 상사가 해결해야 될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보시면 인플로이어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절한 멘탈 헬스 앤 웰빙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리스크 직업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이제 의무적으로 부과를 하는지는 저도 좀 제가 추적을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도덕성에도 호소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우리가 수의사들처럼 우리나라 이건 말이겠습니다. National Conversation 국가적인 대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거냐? Everyone feel responsible ensuring.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죠? Ensuring that they considerably using language and support people with reducing shame and stigma. 그러니까 자살 충동이 생겨서 치료는 받고 싶지만 뭔가 창피하고 낙인감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을 모든 국민이 그런 사람들을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대한 국민적 토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요거는 뭐 욕심입니다만 자살을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 누구네 집에 누가 자살했다를 되게 숨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살이라는 걸 굉장히 타부시하고 지금도 여전히 개인의 문제로 보고 있고 얘기 잘 안 쳐.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걸 보시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자살 예방 정책이 효과적이고 즉 정의로우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고 하는 인식이 명확해야 된다. 저는 이 메시지가 키 메시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살 예방에 있어서. 지금 제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자살 예방 캠페인의 메시지를 보면 명확하지가 않아요. 키 메시지가. 뭐 생명 존중, 우울증이 있으면은 전문가한테 진료를 받아야 된다. 뭐 정도지. 이런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메시지는 고민이 없고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일본이 이제 이런 어떤 그 철학을 바꾸기 시작하면 효과가 나타났는데 저희 나라도 이렇게 했을 때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로 메디컬 케어 모델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이걸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치료율이 낮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 높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높이려고 하려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숨는다는 것이죠. 컴프레hen시브 케어 모델. 그러니까 의료적 모델, 비의료적 모델을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회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담을 다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미국처럼 2달 정도나 3달 동안 디폴트 어떤 기간을 두고 채권자가 어떠한 그 빚 갚는 일을 하지 않게 하면서 동시에 어떤 건강 문제가 있으면 상담을 하게 한다. 지금 예를 들어 전세 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천에서 많은 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법이 자살 예방법이 있어가지고 전세 사기 때문에 이제 빚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힘든 분들이 많이 생기면 이분들이 그 어떤 고통으로서 걷어낼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어떤 상담과 대책이 나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하면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상담하고 대응하면서 동시에 이런 자살 충동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현장에 같이 가서 결합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고하고 또 그 어떤 팀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이렇게 했으면 저는 자살이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앞으로의 예방 정책의 기본 팔러시는 whole of government, whole of society다. 국민들이 뭘 해야 되고 국민들이 뭘 해야 될 건지 또 그리고 기업이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은 의무를 부과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고 실질적인 부처 협력이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개편 방향은 좀 보면 지금은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보건복지부만의 업무입니다. 자살 예방과만의 업무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만의 업무입니다. 저는 뭐 자살예방센터를 더 만든다고 해결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앙이든 지방이든 강한 정치적 리더십, 시장이나 대통령이 자살에 대한 과학적 이해와 더불어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서 줄여야 되겠다는, 줄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살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누구도 자살로부터 내몰려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회적 비전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범정부 부처나 범사회적 개입을 위한 행정조직이나 운영체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살 예방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좀 중요한 그룹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 자살을 생각했다가 극복하신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그래서 예산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조직 체계가 필요한데 저는 이게 여러분들 뭐 지역에 있는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코로나 때 우리가 했던 조직 체계 중앙이나 지방이나 또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가 했던 정도 수준의 조직 체계를 갖고 있지 않으면 저는 자살 예방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방센터 만들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정도 수준의 조직 체계 개편이 필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개편, 어떤 가버넌스를 해야 하냐 이건 좀 연구를 해야 되겠죠. 행정학 하시는 분들 또 저처럼 퍼블릭에서 하시는 분들, 또 뭐 기타 정신보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의 그 시작이 좀 시작이 이제 일본이라고 저는 일본이 이런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중앙정부 행정조직체계 개편의 어떤 그 과정들, 또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보건복지부나 보건소만의 업무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가 됐을 때만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건 연구를 좀 해야 되는 분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원영 교수님의 강의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들었지만 그래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주셨던 것 같아요. 첫째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문제로 우리가 정말 진정 어려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어떤 정신과적인 접근에서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되는 자살이 굉장히 사회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도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강력하게 얘기해 주셨던 건 리더십 을 통해서 범부처가 확실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얘기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모든 이제 시민 또 모든 뭐 기업 모든 분들이 함께 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해주셨습니다.